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서울 곳곳에 남아있는 저층 주거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재생 방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지난 6일 뉴타운 재개발 해제 지역의 환경 개선을 주제로 열린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총 4번의 토론을 이어갑니다. 홍제동의 개미마을과 노원구 백사마을 등 서울 곳곳에 남아있는 저층 주거 지역. 서울시가 이렇게 오래된 저층 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위해 올 한 해 각 계절마다 총 4차례의 심포지엄을 이어갑니다. 다양한 주거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저층 주거지입니다. 아마 첫 번째 이슈가 가장 시급한 해제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첫 심포지엄은 뉴타운 재개발 해제 지역의 환경 개선을 주제로 저층 주거지의 현황부터 개선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재 서울 내 정비구역 683곳 중 386곳은 사업성 저하나 주민 갈등으로 인해 재개발이 해제된 상황. 이 중 주민이 원하거나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엔 서울시의 주거환경 정비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날 서울시는 주민들의 고충과 함께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주 급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바람에요. 그래서 원주민 재정 창률이 낮아지는 문제, 또 공동체가 깨지는 문제, 해체되는 문제, 또 고층 원밀, 획일적 주거지가 형성됐다는. 이와 함께 재개발 해제의 사후 대책을 논의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 정비구역 해제만 급급을 했지 그 이후 문제를 걱정을 하지 않고 지난 7년간 다녀온 그 문제거든요.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토론회에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와 저층부 활성화, 집수리 공공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 토론회는 7월에 열리며 남은 3차례의 토론회엔 시민과 전문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TBS 박가현입니다. 서울의 1인 청년 가구 중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가구는 37%로 많은 청년들이 지하, 옥탑,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서울시의회가 올해 제1호 조례인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청년 주거 사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곰팡이도 피어 있고 벌레가 엄청 나오는데 1,055 줘야 되니까 이게 왜 줘야 되지? 이 정도 가격이 이 정도 퀄리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서울 1인 청년 가구 중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가구는 37%. 서울시의회는 올해 처음으로 발의된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시행됐던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이 하나의 맥으로 이어지는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종합적인 청년 주거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예를 들어 부서별로 진행됐던 청년 임대주택 사업과 청년 수당 사업이 결합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단순히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해주는 것에서 나아가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청년들의 주거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말 최저 주거 수준에 미달하는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실태 조사를 명확하게 한 상태에서 앞으로 청년들에게 주거 공급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근거를 만들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공급하던 임대주택 사업과 청년 주거 사업, 창업 등 자립 기반 조성 사업이 한꺼번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보행자가 스마트폰만 쳐다보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는 관련 규제 법안이 시행 중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제대로 된 단속 근거조차 없는 상태인데요.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보행자가 스마트폰만 쳐다보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는 2011년 600여 건에서 2015년 1,300여 건으로 4년 새 2배 넘게 뛰었습니다. 한 연구기관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쓰면 시야폭이 56% 감소하고 전방 주시율이 15% 수준으로 낮아 차량과의 충돌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민들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이를 법과 제도로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선 이미 관련 규제 법안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의 경우
횡단보도나 도로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최고 99달러, 우리 돈 11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로교통법에 관련 처벌 규정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서울시 의회가 조례 차원에서 먼저 관련 규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나는 사고에 한해서는 보행자가 일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선 보행자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사례가 공유됐습니다. 그렇게 보행량이 아주 많고 스마트폰 이용이 많아서 뭔가 보행자 간의 컨플릭이 많이 생기는 지역에서는 가령 예를 들면 수몽비 출입금지 지역 같은 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이런 제재와 물리적 개선이 동시에 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 관계자는 전면적인 규제보다 홍보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한편 규제 구역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양준혁 의장이 지난 5일 2018 세계 기자대회에 참여하는 50개국 기자단 100여 명을 만났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2018 세계 기자대회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을 위한 전 세계 기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저널리즘 미래와 역할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 의장은 기자단을 향해 서울시의회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한반도가 평화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동률 의원은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운영 중인 영구 임대주택의 복지공무원 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중랑구에 위치한 영구 임대주택 단지 3곳을 관할하는 주거복지 담당 직원이 지난해 1월 인력난으로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 것을 지적하며 이는 2016년에는 발생하지 않은 고독사가 지난해 4명으로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13.4%가 입주하고 있는 영구 임대주택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무 및 복지 분야 인력 확충으로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6일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이택스에서 오류가 발생해 전자고지 신청자 76만 명에게 세금 고지서가 잘못 발송됐습니다. 우형찬 의원은 서울시가 발송 오류의 근본 원인과 기본적인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실한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우 의원은 이번 오류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손해는 서울시가 져야 한다고 말하며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전산정보 시스템 전체에 신뢰성 높은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따스한 봄이 다가왔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해체,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 변화와 맞물려 안타까운 무연고 사망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서울시의회가 이들의 사후복지에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해 관련 조례를 발의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무연고, 저소득층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조례안인데요. 이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최초로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장례를 치를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족 형태가 변화하면서 언제부턴가 이렇게 고독사와 같은 무연고 사망 사례들을 뉴스나 언론 등에서 접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무연고 사망자는 매년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또 현재 서울시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보시겠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 2016년까지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2011년 680여 명이었던 이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조금씩 늘어나 2016년에는 1,230여 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최근에 실제로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보다 유가족이 있지만 무연고로 처리되는 사망자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인데요. 서울시설공단이 조사한 장례 비용부터 보시죠. 평균 1,198만 원 정도가 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만 치르는 일명 착한 장례도 594만 원의 장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장례비 75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셈이죠. 이렇게 적지 않은 장례 비용 때문에 내 가족의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비영리 민간단체와 함께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해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타살인지 자연사인지 경찰이 조사를 하고요. 경찰 또는 구청에서 2촌 이내의 연고자 파악에 나섭니다. 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구청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서울시와 계약한 운구업체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인수해 화장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후에 무연고 추모의 집으로 이동해 10년 동안 보관하게 되죠. 네, 세상과 이별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쓸쓸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삭막한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공영장례란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 또는 시에서 위탁받은 민간기관이 빈소를 마련해 장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으나 지원 대상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에 보류된 바 있고요.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 처리돼 지난 7일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조례안에는 장례 절차 전부나 일부에 대해 서울시가 인력, 물품, 장소, 차량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에는 현금 지원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지원 대상에는 서울 시민이거나 서울 시내 사망자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 연고자는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 저소득층 사망자 중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 외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장이 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독사가 발생해 구청장이나 동장, 마을 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도 공영장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저소득 시민 장례 지원 사업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연고자나 이웃사람 등이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서울시가 이 같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은 물론 비영리 법인과 단체에도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의 수치를 보니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지자체 최초로 발의된 공영장례 조례 제정으로 삶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